메이지 유신의 거센 바람이 일본 전역을 휘몰아치던 1870년대 후반, 개항의 관문 요코하마는 변화의 용광로처럼 들끓었다. 서양식 벽돌 건물들이 낡은 목조 가옥들 사이로 불쑥 솟아올랐고, 부두에는 검은 연기를 뿜는 증기선들이 낯선 깃발을 휘날리며 정박해 있었다. 거리에는 기모노와 양복이 뒤섞여 흘렀고, 인력거 바퀴 소리와 서양 상인들의 외침, 낯선 언어들이 뒤엉켜 혼란스러우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소음을 만들어냈다. 이 소란스러운 항구 도시의 한켠, 구시가지의 낡고 어두컴컴한 골목 안에는 세상의 변화를 애써 외면하려는 듯 고요한 공방이 하나 있었다. 야마모토 7기 공방. 대대로 이어져 온 곳이었지만 밀려드는 값싼 서양 물건들에 밀려 이제는 찾는 이의 발길이 뜸해진 지 오래였다. 공방 안에는 특유의 코칠 냄새와 오래된 나무 먼지 냄새가 배어 있었고, 희미한 등불 아래 18살 소녀 하나가 갸뷸픈 어깨를 구부린 채 묵묵히 붓을 놀리고 있었다. 가녀린 체구였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쉬이 꺾이지 않을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퍼칠이 검붉게 물든 손끝은 거칠었지만 그 손끝에서 피어나는 섬세한 문양은 숨막힐 듯 아름다웠다. 병든 아버지를 대신해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한 지 벌써 몇 해. 하나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이 칠기 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동시에 기울어가는 가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방 한구석에서 마른 기침을 콜록이며 딸의 뒷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볼 뿐이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지만 이 작은 공방 안의 시간은 더디게만 흘렀다. 하나는 때때로 창밖의 활기찬 소음을 들으며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깊은 외로움에 휩싸이곤 했다. 자신의 기술이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과연 설 자리가 있을까? 한편 같은 시각 요코하마의 번잡한 부두 근처를 정처 없이 헤매는 청년이 있었다. 20살의 켄지. 그는 어딘가 시대에 뒤떨어진 듯한, 그러나 한때는 위험이 있었을 법한 분위기를 풍겼다. 몰락한 사무라이 가문의 아들인 그는 패번치연 이후 급변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허리에 차던 칼 대신 손에는 어색하게 서류 가방 같은 것을 들고 있었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여전히 과거 무사계급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가문의 재건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업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요코하마에 왔지만 눈앞에 펼쳐진 혼란스러운 현실은 그를 더욱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잡기엔 그는 너무 서툴렀다. 그의 눈빛에는 과거에 대한 미련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항구 근처 시장이 붐볐다. 인파에 휩쓸리듯 걷던 켄지는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누군가 자신의 옷 속을 뒤지는 것을 느꼈다. 소매치기였다. 당황한 켄지가 소리치기도 전에 사내는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지려 하고 있었다. 거기서요.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나타난 작은 소녀가 재빨리 사내의 앞을 가로막았다. 하나였다. 잠시 공방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나왔던 길이었다. 그녀는 땅에 떨어진 생선 바구니를 발로 툭 차 사내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고, 넘어진 사내가 허둥대는 사이 켄지의 작은 돈주머니가 바닥에 떨어졌다. 입은 물건 아니에요. 하나는 차분하게 물으며 돈주머니를 주어 켄지에게 내밀었다. 켄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돈주머니를 받아들였다. 소매치기는 욕설을 내뱉으며 도망쳤고 주변 상인들은 잠시 웅성거리다 이내 자기들의 일로 돌아갔다. 고맙소, 아가씨. 켄지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자신을 도와준 소녀에 대한 놀라움과 고마움이 어려 있었다. 조심하셔야죠. 여긴 험한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하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켄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어딘가 모르게 그의 순진함과 위태로움을 읽어낸 듯한 연민이 스쳤다. 나는 켄지라고 하오. 저는 하나예요. 야마모토 7기 공방. 짧은 인사말을 나누고 하나는 떨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으며 다시 자기 갈 길을 갔다. 켄지는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하나의 작은 뒷모습을 잠시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소녀의 당찬 모습과 그 순간 스쳐 지나간 깊은 눈빛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혼란스러운 요코하마에서 처음으로 느낀 인간적인 온기였다. 며칠 후 켄지는 수소문 끝에 야마모토 7기 공방을 찾아갔다.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벼루암의 경첩이 망가져 수리를 맡길 곳을 찾던 참이었다.
어둡고 조용한 공방 안 하나는 여전히 묵묵히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켄지의 등장에 그녀는 잠시 놀란 듯 붓을 멈추었지만 이내 차분하게 그를 맞았다. 켄지가 벼루함을 내밀자 하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꼼꼼히 살폈다. 꽤 오래된 물건이군요. 정교한 솜씨예요. 그녀의 손길은 섬세했고 물건을 대하는 태도에는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다. 아버님의 유품이요. 켄지가 낮게 말했다. 그 말에 하나의 표정에 잠시 그늘이 스쳤다. 그녀 역시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기에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고쳐드리죠.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그렇게 켄지는 벼루함 수리를 핑계로 혹은 어쩌면 그저 하나를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공방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함께 낡은 공방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들은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다. 켄지는 칠기 작업에 대해 물었고 하나는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는 때때로 그녀의 일손을 거들기도 했다. 무거운 나무를 옮기거나 팻칠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묵묵히 곁을 지켰다. 하나는 켄지가 겉보기와 달리 순수하고 굳은 성품을 지녔음을 알게 되었고 그가 겪고 있는 시대 변화에 대한 혼란과 고민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다. 켄지는 하나의 섬세한 기술과 강인한 생활력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예술가적 감수성에 점점 더 깊이 끌렸다. 신분이나 배경의 차이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낡은 공방 안에서 그들은 서로의 존재 자체로 위안을 얻고 있었다. 하나의 아버지는 딸이 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희미한 기대가 교차했다. 한편 하나는 가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중 우연히 요코하마에 거주하는 영국인 무역상 에반스 씨를 알게 되었다. 호기심 많고 합리적인 성격의 에반스 씨는 하나의 칠기 기술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런 섬세한 기술은 서양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어. 하나 양. 디자인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바꾸고 서양인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떻소? 에반스 씨의 제안은 하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등불 아래서 고민하며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그것은 그녀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다. 켄지는 그런 하나의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의 열정과 재능에 감탄하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하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존재는 그에게 새로운 시대를 외면하지 않고 마주할 용기를 주기도 했다. 그녀처럼 자신도 이 변화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게 된 것이다. 하나 양은 대단하오. 어느 날 켄지가 불쑥 말했다. 하나는 디자인 구상에 몰두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언젠가 당신의 기술이 세상에 알려질 거요. 나는 그렇게 믿소. 켄지의 진심 어린 말에 하나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그의 믿음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잔잔했던 관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켄지의 숙부이자 몰락한 가문의 실질적인 가장인 카타야마 씨가 요코하마에 나타난 것이다. 마른 체형의 날카로운 눈매, 격식만 차린 낡은 하오리를 고집스럽게 입은 그는 구시대의 권위를 온몸으로 내뿜는 듯했다. 그는 켄지가 근본 없는 계집과 어울린다는 소문을 듣고 경노하여 달려온 것이었다. 켄지,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고작 칠기장이 딸과 어울려 시간을 허비하고 있단 말이냐? 카타야마 씨는 공방 앞에서 켄지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몰락한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숙부님, 하나 양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켄지가 변명하려 했지만 숙부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당장 나를 따라 집으로 돌아간다. 너에게는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킬 책임이 있다. 이런 하찮은 인연에 발목 잡힐 시간이 없어. 숙부의 완고한 태도 앞에서 켄지는 무력했다. 사무라이 가문의 아들로서 가문에 대한 책임감과 숙부에 대한 도리는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하나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조차 건네지 못했다. 그저 멀리서 눈물을 삼키며 공방 안의 희미한 등불을 바라볼 뿐이었다.
하나는 갑작스럽게 사라진 켄지의 소식을 듣고 깊은 상실감에 빠졌다. 역시 신분의 차이라는 벽은 너무 높았던 것일까. 짧았던 만남과 설렘은 한여름밤의 꿈처럼 허무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병든 아버지와 지켜야 할 공방이 있었다. 그녀는 슬픔을 가슴 깊이 묻고 다시 붓을 들었다. 켄지가 남긴 믿음의 말을 떠올리며 더욱 굳은 의지로 자신의 길을 가기로 다짐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요코하마는 더욱 빠르게 변해갔고 하나의 공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나는 이제 20살을 갓 넘긴 성숙한 여인이 되어 있었다. 여전히 갓일픈 모습이었지만 그간의 시련을 견뎌낸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아버지의 병세는 더 깊어졌지만 다행히 에반스 씨의 도움으로 그녀의 7기 공예품들이 조금씩 외국 상인들 사이에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아주 작은 성공이었지만 그것은 하나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여전히 가난했지만 자신의 손으로 일군 작은 성취 속에서 품위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문득 떠오르는 켄지의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자신을 기억이나 할까? 켄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숙부의 강요로 고향에 돌아가 잠시 가문의 일을 돌보기도 했고 숙부가 정해준 혼담 자리에 억지로 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의 단단한 눈빛, 섬세한 손길,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던 따뜻한 목소리. 그는 결국 숙부의 뜻을 거역하기로 결심했다. 가문의 과거에 얽매여 살기보다는 스스로 새로운 시대에서 자신의 길을 찾기로 한 것이다. 그는 약간의 자본과 새로운 사업 구상을 가지고 다시 요코하마로 향했다. 변화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겠다는 의지와 함께 하나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서였다. 요코하마는 몇 년 사이에 더욱 변해 있었다. 켄지는 조심스럽게 야마모토 7기 공방이 있던 골목으로 향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가 아직 그곳에 있을까? 낡은 공방문은 그대로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안에서는 여전히 익숙한 퇴칠 냄새가 풍겨왔다. 그리고 그곳에 예전과 다름없이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 보였다. 인기척에 고개를 든 하나의 눈이 켄지를 발견하고 크게 뜨였다. 시간은 잠시 멈춘 듯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하나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켄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하나 양, 잘 지냈소? 그의 목소리는 그리움으로 잠겨 있었다. 켄지 씨, 하나는 겨우 그의 이름을 불렀다. 재회의 기쁨과 그동안 쌓였던 서름이 뒤섞여 목이 메었다. 그 순간 공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켄지의 숙부 카타야마 씨가 들이닥쳤다. 그는 켄지가 요코하마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뒤쫓아온 것이었다. 켄지, 내 이놈! 기어이 다시 이런 누추한 곳에 발을 들여놓다니. 숙부는 켄지를 보자마자 불같이 화를 냈다. 그리고는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하나를 쏘아보았다. 아직도 이 계집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게냐? 내 앞길을 막는 이런 천한 것 때문에 가문의 미래를 망칠 셈이냐? 숙부의 모욕적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하나의 가슴에 꽂혔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깊은 상처와 함께 이런 상황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무력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오기도 생겨났다. 켄지는 숙부의 폭언에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망설이던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단호하게 숙부 앞을 가로막고 섰다. 숙부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하나 양은 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강하고 재능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켄지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하나는 숨을 삼켰다. 숙부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사랑?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저런 계집이 네 앞길에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이냐. 내가 너를 위해 유력 가문과의 혼담을 준비해 두었다. 그 혼사만 성사되면 우리 가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단 말이다. 저는 그 혼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켄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문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겠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나 양과 함께 이 새로운 시대를 헤쳐나가겠습니다. 그는 하나를 돌아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떨리고 있었지만 차갑지 않은 손이었다. 하나 양의 기술은 단순한 손재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재능을 믿고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켄지의 당당한 선언에 숙부는 말을 잃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어쩌면 아주 희미한 당혹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때 공방문으로 에반스 씨가 밝은 표정으로 들어섰다. 험악한 분위기에 잠시 놀란 듯했지만 그는 이내 하나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하나 양, 좋은 소식이 있소. 얼마 전 내가 파리만국 박람회에 보냈던 당신의 칠기함이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연락이 왔소. 현지 상인 몇몇이 벌써부터 주문 의사를 밝혀왔다오. 에반스 씨의 말은 숙부에게는 들리지 않는 듯했지만 하나와 켄지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하나의 노력이 드디어 세상의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의 기술은 더 이상 하찮은 것이 아니었다. 켄지는 더욱 힘주어 하나의 손을 잡았다. 보십시오, 숙부님. 이것이 제가 믿는 가치입니다. 숙부는 여전히 분을 사귀지 못했지만 켄지의 확고한 태도와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 앞에서 더 이상 강하게 반대할 명분을 찾기 어려웠다. 그는 혀를 차며 돌아섰다. 내 마음대로 하거라. 하지만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 가문에 다시는 발들일 생각 마라. 그의 마지막 말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뒷모습에는 어딘지 모르게 시대의 흐름에 밀려난 자의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숙부가 사라진 공방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나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켄지는 말없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세상의 편견과 현실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106-83, Total Characters 1285. 괜찮소, 하나 양. 이제 다 괜찮을 거요. 켄지는 하나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속삭였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보다는 안도감과 벅찬 감동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오랜 시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불안과 외로움이 그의 품 안에서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하나는 고개를 들어 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변함없이 따뜻했고 이제는 그 안에 미래를 향한 확신까지 담겨 있었다. 고마워요, 켄지 씨. 저를 믿어줘서.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실려 있었다. 그날 이후 하나와 켄지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숙부의 완전한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켄지는 더 이상 가문의 속박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구상하던 작은 무역 관련 사업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하나의 7기 공예품을 해외에 소개하는 역할도 자처했다. 에반스 씨의 도움과 켄지의 노력 덕분에 야마모토 7기 공방은 점차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하나는 전통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감각과 서양의 수요를 접목한 새로운 디자인들을 선보였고 그녀의 작품들은 요코하마를 넘어 해외에서도 조금씩 명성을 얻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 아래 숨은 소녀가 아니었다. 자신의 이름과 기술로 당당히 세상에 선 장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나의 아버지는 딸과 켄지가 함께 공방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마른 기침 소리는 여전했지만 눈빛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가업이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위안을 주는 듯했다. 켄지 역시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사무라이로서의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대신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성실하게 노력했다. 하나와의 관계는 그에게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축이 되어주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요코하마의 많은 사람들에게 조용한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몰락한 사무라이 가문의 아들과 평범한 칠기장이 딸의 결합. 어떤 이들은 여전히 신분 차이를 언급하며 수군거렸지만 많은 이들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에 조용한 응원을 보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넘어 급변하는 메이지 시대 속에서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그리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작은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어느 밝게 갠 봄날, 하나와 켄지는 요코하마의 언덕에 올라 반짝이는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항구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배들이 분주히 오갔고 도시의 소음은 생명력 넘치는 음악처럼 들려왔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이 생각나요. 하나가 부드럽게 말했다. 켄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그때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어찌 되었을지 모르오.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켄지가 답했다. 그들의 눈앞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많은 과제들과 불확실한 미래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서로의 곁을 지키는 한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떠오르는 아침 해처럼 그들의 미래도 밝게 빛나리라는 희망을 품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내디딜 발걸음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 야마모토 7기 공방의 낡은 간판 옆에는 머지않아 야마모토 앤 카타야마 공예라는 새로운 이름이 함께 걸리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요코하마는 더욱 번화한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갔다. 하나와 켄지가 함께 일군 야마모토 앤 카타야마 공예는 이제 요코하마뿐 아니라 해외에도 제법 알려진 이름이 되었다. 하나의 섬세한 기술과 켄지의 사업 수완, 그리고 에반스 씨의 꾸준한 도움이 어우러진 결과였다. 그들의 공방은 더 이상 낡고 어두운 골목 안의 작은 가게가 아니었다. 번화가의 새로 마련한 공방 겸 전시장은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세련됨이 조화를 이루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다. 하나는 이제 일본을 대표하는 젊은 7기 장인 중 한 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국내외 박람회에서 여러 차례 상을 받았고 그녀의 작품은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매일 공방에서 묵묵히 붓을 들었다. 그녀에게 칠기는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이자 자신의 삶 그 자체였다. 그녀는 전통 기술을 보존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감각에 맞는 디자인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자신의 예술 세계를 넓혀나갔다. 켄지 역시 성공한 사업가로 자리 잡았다. 그는 7기 공예품 수출뿐 아니라 다른 분야로도 사업을 확장하며 수완을 발휘했다. 몰락한 사무라이 가문의 아들이라는 과거의 그림자는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을 갖춘 자신감 넘치는 사업가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검소했고 하나와 공방의 장인들을 존중했으며 사업적 이익보다는 신의와 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를 견지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하나가 든든한 버팀목이자 영감의 원천으로 함께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어엿한 가정을 이루어 귀여운 아이들도 생겨났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닮아 고든 성품을, 어머니를 닮아 섬세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전통적인 가치와 새로운 시대의 교육을 함께 받으며 자라났다. 주말이면 공방 마당에서 뛰어놀거나 하나가 작업하는 모습을 신기한 듯 구경하기도 했다. 하나와 켄지는 아이들을 보며 자신들이 함께 만들어온 삶의 결실에 감사했다. 켄지의 숙부 카타야마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여전히 고향에서 칩거하며 완고한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과 조카 부부의 성공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며 그의 마음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겨난 듯했다. 명절이면 켄지가 보내오는 선물과 편지를 말없이 받았고 아주 가끔이지만 손주들의 소식을 물어오기도 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얼어붙었던 관계에 희미하게나마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어쩌면 속으로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하나와 켄지도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었다. 여전히 서로를 깊이 아끼고 존중하는 그들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많은 시련을 극복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특별한 수식어 없이도 그 자체로 아름다운 삶의 증거가 되었다. 요코하마의 번화한 거리,
그들의 공방 창문 너머로는 여전히 분주한 세상이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공방 안에는 변함없이 따뜻한 온기와 잔잔한 행복이 감돌았다. 하나는 젊은 제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며 미소 지었고 켄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들이 함께 걸어온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지만 진실한 사랑과 성실한 노력은 결국 그들을 빛나는 오늘로 이끌었던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옛말처럼 그들의 삶 자체가 그 증거였다. 하나의 아버지는 몇 해 전 딸이 일군 성공과 행복을 지켜보며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임종 직전 그는 딸의 손을 잡고 희미하게 속삭였다. 하나야, 내가 자랑스럽다. 이 아비의 기술을 지켜서 고맙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하나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그녀가 장인으로서의 길을 걷는데 끊임없는 동력이 되어주었다. 에반스 씨는 나이가 들어 영국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편지를 통해 하나와 켄지 가족과 교류하며 그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그는 하나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내가 요코하마에서 발견한 가장 값진 보물은 바로 당신의 재능과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이었소. 부디 오래도록 행복하시오. 그의 존재는 하나와 켄지에게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손을 내밀어준 은인이자 친구로 기억되었다. 어느 가을 저녁 공방 정리를 마친 하나와 켄지는 찻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다. 창밖에는 낙엽이 흩날리고 있었고 공방 안은 따뜻한 차 향기로 가득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하나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켄지가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세월의 흔적이 담긴 손이었지만 여전히 서로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온기였다. 그때 켄지 씨가